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관사의 완결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관사에 어떠한 배워야 될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관사의 생략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무슨 관사를 또 쓰는 게 부정관사, 정관사, 부분관사, 추격관사 뭐 이렇게 있더니 생략이 됩니까? 이렇게 생략할 거면은 뭐하러 관사를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거에 다 생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건데 어떠할 때에 생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부정의 드는 부정문에서 이제 관사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의 생략 볼게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직업, 신분, 국적 명사가 속사로 사용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직업이나 신분 그리고 국적을 나타낼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에트르 동사와 더불어서 신분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나는 한 사람의 배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배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좀 바꿨을 때 저는 한 사람의 배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저는 배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일레 악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배우다예요. 그럼 여기에 관사를 쓰면요, 그는 하나의 배우다, 한 사람의 배우다라고 하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관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업, 신분, 국적 명사일 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직업 한번 봤죠? 두 번째 국적 볼까요? 아네스의 벨주라고 나와요. 벨주는 벨기에의라는 뜻이에요. 아네스는 벨기에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네스는 하나의 벨기에 사람이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한국말로도 그냥 아네스는 벨기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프랑스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세덩 조널리스트에는 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보시면은요, 얘도 직업을 나타내지만 여기는 엉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여기 주어가 세예요. 주어 동사가 세예요. 그러니까 세로 나타내는 구문의 경우에는요, 관사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인칭 대명사나 고유 명사인 경우에는요, 직업, 신분, 국적 명사가 속사로 사용이 되면 관사가 생략이 되지만요, 세인 경우에는요, 관사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요거는 관사 생략이 안 됐다고 틀린 문장이다 라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수량 표현의 부사 플러스 드 다음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할 때, 이제 어떤 많고 적음이나 그런 거, 양을 나타낼 때 드와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은 un peu de라는 표현이 있죠. 약간의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다음에는요, 쓰지 않아요. 뭐, du, un peu, du vin.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사를 없고 그냥 이렇게 드만 쓰면 되겠어요. un peu de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는 표현. beaucoup de도 마찬가지예요. 많이라는 뜻이죠. 많이 뭐뭐가 있는 거. beaucoup de도요, 그냥 바로 명사가 나오지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beaucoup de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je bois un peu de vin, 나는 약간의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할 때 저렇게 쓰면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수거처럼 묶여져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관용어, 대조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voir 플러스 명사가 이제 뭉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수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관용적으로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것 역시 관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쓰지 않아요. 그럼 예문을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쫙 나오죠? 쫙 나와요.
여기 앞에 동사가 아부와 하나죠? 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 그 다음에 팽이 나오면요. 팽은 이제 배고픈 거거든요. 배가 고프다 라는 거고요. 뼈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j'ai soif, 목이 마르다. j'ai tort, 내가 틀리다. mais j'ai chaud, 덥다. j'ai froid, 춥다. j'ai raison, 내 말이 맞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아요. 관사를. 명사이지만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 다 알아두시고요. 요거 아부와 또 하고요. 아부와 raison. 요거는 이제 우리 많이 봤죠. 그동안 의사소통 영역에서 지문 살펴보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아부와 또나 아부와 해종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삐에 딱시 드떵정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관용어로 이제 묶여져 있는 표현이에요. 삐에 걸어서라는 뜻이고요. 딱시 택시로 택시를 타고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통수단 앞에 이제 쓰면은요, 그냥 바로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그 어휘를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로 그럼 voiture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드떵정떵은 이제 수거로 하나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때때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살펴봤어요. 직업, 신분, 국적, 명사가 속사로 사용이 되면 이제 관사가 필요가 없는데 say인 경우에는 관사를 쓴다. 그리고 수량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관사가 없어지고 수량 표현 다음에 바로 무관사 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아부와 명사일 때 이제 무관사 명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사 없이 그냥 쓴다라고 하면요, 이제 종종 무관사 명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관사 명사가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관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4번 보시면 요일과 달 앞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정관사 할 때는 요일 앞에 정관사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겠죠. 여기 보시면 자, 정관사가 앞에 쓰이면요, 요일 앞에 쓰이면 의미가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됐었죠. 여기는요, 뭐뭐마다가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ujourd'hui c'est dimanche. 오늘은 일요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일요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일요일마다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요일 앞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le dimanche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것들 앞에도 이제 관사를 쓰지 않고요. 대신 몇 월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여기다가 엉을 씁니다. 8월에 라고 할 때 이렇게 엉우뜨라고 씁니다. Il va revenir en août. 그는 8월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자,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저 근접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동격 명사 앞에서 이제 관사가 생략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동격이니까 그냥 그 virgule, 콤마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럴 때도 관사가 필요 없어요. Je suis Luc Noir. 저는 Luc Noir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말하자면 cuisinier du président, 대통령의 요리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격 명사 앞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사의 생략이 됩니다. 관사가 생략이 되는 것이 이제 무턱대고 다 생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문과 그리고 어떤 어휘들 앞에서 이제 생략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부정의 든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부정의 든은 일단 부정문에서 발생을 하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정문에서 직접 목적 보어의 부정 관사 또는 부분 관사는 부정의 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엉이나 윗느나 되었던 관사가 부정문에서 이제 그것이 직접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때는
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보면요. Il a un frère라고 되어 있죠. 그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형제를 가지고 있다죠. 원래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이고 있는 부정관사죠. 얘는 지금. 그리고 il a une sœur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한 명의 누나를 가지고 있다. 누나 한 명이 있다라는 거죠. 얘 역시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이고 있는 부정관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les enfant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이고 있는 부정관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목적 보호로 쓰여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정문에서 부정과 만났을 때 바뀌는 현상을 보면요. 자, 부정문은 일단 동사를 가운데 두고 느하고 빠를 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정문의 형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느 빠가 들어갔어요. 동사를 가운데 두고 아부아를 가운데 두고 그럼 인나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un frère잖아요. 그죠? 한 명의 형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드로 바뀐다라는 거죠.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인 부분 관사이기 때문에 부정 관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윈느세허였어요. 한 명의 뭐 형제가 자매가 있다, 누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보시면은 나빠 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인 부정관사. 자, 내장팡은 어떻게 됐나요? 드로 바뀌는데 얘가 드이기 때문에요. 앙팡의 의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포스트로프로. 그래서 낭펑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부정의 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부정의 드였는데, 자, 조심할 점은 요거랑 굉장히 혼동하시면 안 돼요. 느끄라는 구문이 있어요. 느끄. 느끄는요, 동사를 가운데 두고 이제 느끄가 쓰이면은 뭐뭐만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뭐뭐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부정문일까요? 부정문이 아닐까요? 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차만 마신다라는 거지 차를 마시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때는 부정의 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정의 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뒤때라고 합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마시는 차를 의미해요. 근데 차는 남성이기 때문에요. 부분관사 쥐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앞에 늦바가 아니라 늦끄이기 때문에요. 저것은 그대로 관사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부정의 드는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이렇게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관사에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지문 안에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관사의 생략 그리고 부정의 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가는 관사를 찾는 거예요. Il n'est pas encore 빈칸 étudiant이라고 나오죠. étudiant 뭐죠? 학생이라는 단어죠. 대학생이에요. 그럼 일단 대학생, 신분이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에트르 동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주어 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어의 속사로 쓰이면서 직업명을 나타내고 있죠. 관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이 문장의 뜻은 그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pas encore 그러면 아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느와 함께 쓰여서요. 아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을 만들어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는 리세앵이에요. 리세앵 뭐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어요. 일레 리세앵 역시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속사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관사 없어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들어갈 관사 필요 없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 없음이라는 지문을 한번 넣어 본 겁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관사의 생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었던 그 1번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다 한꺼번에 이제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죠. 관사의 생략, 정관사도 들어가 있고요. 부정의 드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풀어볼게요. 1번에 죄 복구 빈칸 스틸로라고 나오죠. 자, 복구하면 뭐가 나오죠? 명사 앞에 드가 쓰이죠. 복구 드. 수량을 나타낼 때 복구 드 다음에 뭐라 그랬죠? 관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했어요. 무관사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복구 드가 맞아요. 비록 스틸로가 복수라고 하더라도 드를 쓰는 거죠. 복구 대라고 쓰지 않아요. 요거는 드고요. 2번은 쥐아 졸리 플레어라고 나오는데요. 졸리는 이제 명사 앞에 쓰이는 그런 짧고 자주 쓰는 그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졸리, 예쁜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쁜 꽃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 플레어가 이제 복수 명사고요. 형용사가 이제 복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복수 명사일 때는 우리가 부정관사 대를 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 플러스 복수 형용사 그리고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대는 드로 바뀝니다. 자, 요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 다음에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가 나오면요. 대가 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드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전부 다 드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3, 4, 5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3번. aujourd'hui, 오늘 je ne bois pas café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아흐라는 동사죠. 마시다라는 동사예요. 마시다라는 동사의 동사 변화형이 되겠어요. 오늘 나는 마시지 않아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카페, 뭐죠? 우리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 관사를 쓰면 돼요. 그죠? 내 카페는 남성형이에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누이 카페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주느 부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문이죠? 느빠 부정이에요. 그죠? 부정문으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얘가 듀 카페라면은 커피를 마시다라고 해서 직접 목적보호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직접 목적보호로 쓰이는 부정관사나 부분관사는 부정문에서 드로 바뀌죠. 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부정의 뒤였죠. 그죠? 그래서 3번 역시 드로 써야지 맞는 표현이죠. 3번도 드.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어요. 그죠? 이제 좁혀졌습니다. 4번을 보시면 j'adore가 나왔어요. 자, j'adore 나오면 뭐예요? adorer. 우리 관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매우 좋아하다, 싫어하다,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는 무슨 관사를 썼나요? 정관사를 썼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관사 라를 써야 됩니다. 라 뮤직 클래식,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음악은 여성이기 때문에요. 라를 써야지 맞겠어요. 4번을 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주네빠 드세라고 나오는데 요거 좀 전에 봤던 거죠. avoir sœur. 나는 언니가 있다. 언니를 한 명 가지고 있다. 언니를 여러 명 가지고 있다. 라고 한 직접 목적 보호를 쓰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해석은 언니가 있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문장 안에서는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인 부정 관사 윈느가 이제 부정문이 되면서 뭐로 바뀌죠? 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드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정관사가 들어가는 4번이 다른 표현이 되겠어요. 자,
자, 보시면은 관사의 생략, 그리고 부정의 드, 그리고 정관사까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관사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사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능을 실제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확실히 그거를 이제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관사를 지금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사 문제는 지금 뭐 간단한 문제들만 좀 풀어보긴 했습니다만 수능에 나올 때는요,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쓰임과 정관사부터 시작해서 부정관사부터 시작해서 부정관사, 정관사, 축약관사, 관사의 생략, 부정의 득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정리를 휙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의사소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요, 이제 허락받기와 금지하기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토드가 나와요. 물론 금지하기에서는 뭐 토드가 뭐 그렇게 관계가 뭐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뭐 지나치게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토드를 쓰거든요. 토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은 거, 지나치게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금지하기 표현에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허락받기부터 보겠습니다. vous permettez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permette는 permettr라는 동사, 허락하다라는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역을 하게 되면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라는 뜻인데요. 이제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허락을 구하는 대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주어를요, 우 말고 주로 바꾸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빼가메트를 동사를 쓰면 안 되죠. 내가 허락할까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빼가메트를 쓰면 안 되고 pouvoir 동사를 대신 쓰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pouvoir를 쓰고요. 그다음 빼가메트는 이제 주어가 부일 때 쓸 수가 있겠죠. 허락하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on peut téléphoner라고 하고 있어요. 텔레폰에 전화하다라는 동사거든요. on peut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pouvoir 동사 역시 쓰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다 할 때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요. pouvoir 동사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pouvoir 동사의 변화형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라면 금지를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금지를 하는 건 뭐겠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없다. pouvoir 동사를 이제 부정문으로 만들면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제 pouvoir 동사를 가운데 두고 부정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Tu ne peux pas sortir ce soir 라고 나오죠. 너는 오늘 저녁에 외출할 수 없다 라고 지금 금지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두 개예요. 그죠? 자, 준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 할 수 있다죠. pouvoir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부정문을 쓰고 있어요. 자, 부정을 할 때는요, 어디에 부정을 하느냐. 이 준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ne pas는요, 앞에 나오는 준조동사 앞에 씁니다. 준조동사를 가운데 두고 ne pas를 양쪽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ne peux pas가 된 거죠. Tu ne peux pas. 너는 할 수 없다가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그냥 나오면 되겠어요. 동사 원형 여기에다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그 준조동사를 가운데 두고 부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나갈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ce soir.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시 형용사였죠. 지시 형용사 이것의, 저것의, 그것의라고 할 때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을 때는요. 그 가까운
그 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와 오늘 저녁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cet après-midi, 오늘 오후. 자, 요거는 오늘 오후인데 여기에 지금 아가 모음이기 때문에요. 스가 때가 하나 더 첨가돼서 cet après-midi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늘 저녁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대놓고 이제 금지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nterdit라는 동사예요. 이게 이제 동사고요. interdit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형용사처럼 il est interdit de 동사 원형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비인칭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 이하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동사가 나와요. 그럼 de 이하 하는 것은 금지이다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l est interdit de fumer라고 나오는데 fumer는 담배를 피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interdit de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인칭이기 때문에요. 저거는 일은 이제 해석하지 않고 동사하는 것이 금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interdit de fumer.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포스터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interdit de fumer, 뭐 interdit de faire du bruit, 소음을 내지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바로 나오네요. 지나친 소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Il ne faut pas faire trop de bruit 라고 나오죠. trop de처럼 수량을 나타낼 때 trop de 이렇게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복구 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trop de bruit 지나치게 많은 소음을 faire가 나오죠. faire는 이제 소음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소음을 일으키다라는 거는 이제 faire du bruit이에요. 시끄럽게 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소음이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 이거 대신에 이제 to를 쓰면서 드로 이렇게 쓴 거죠. 관사 없이. 지나치게 많은 소음을 만들어서는 il ne faut pas라고 돼 있네요. il ne faut pas 이것도 역시 비인칭으로 쓰이는 구문이 되겠는데요. 비인칭 동사예요. 이거는 이제 요거 falloir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인데요. 저거는 비인칭으로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동사 변화가 il,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그 일에 해당하는 변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형으로는. 현재형으로 봤을 때 그래서 il faut 또는 il ne faut pas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금지를 하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하기 그리고 허락받기 표현을 봤는데요. 허락받기에는 동사가 앞에 나온 것처럼 permettre 동사 또는 pouvoir 동사가 많이 쓰이고요. 금지하다라는 동사는 interdit 동사 그리고 il ne faut pas라는 그런 형태를 써서 구문을 써서 금지하기의 표현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대화문을 통해서 수능 특강 교재나 수능 완성을 통해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의무 말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무 말하기는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follow와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이제 금지하기에서 il ne faut pas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부정을 싹 빼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말하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하는 거니까. 자, 문장을 볼게요. Tu dois terminer ce travail aujourd'hui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dois가 이제 devoir라는 동사예요. 자, 이것도 뭐뭐 해야만 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건 역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erminer가 동사 원형이에요. terminer가 끝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끝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u dois travailler. ce travail, 이 일을 tu dois travailler가 아니군요. tu dois terminer ce travail, 이 일을 끝내야만 한다. aujourd'hui, 오늘. 그래서 devoir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의무 말하기 때는 항상 나와요. devoir 동사가.
두 번째는 on est obligé de faire la queue 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être obligé de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aire la queue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표현이기도 하죠. 줄을 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줄을 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l faut venir à 8h라고 나오죠. 8시에 와야 합니다. 라고 해서 il faut 구문, 역시 비인칭 구문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말할 때는 동사 devoir와 그다음에 falloir와 동사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허락하기 위해서는 아까 permettre 동사, 그다음에 pouvoir 동사 기억하시고, 금지하기 위해서는 interdit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그다음 pouvoir 부정문으로 또 만들면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은 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문화는 이제 문학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그 문화 영역에서, 수능에서 문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학 작가에 대한 뭐 생애를 다루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해하시는데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뭐 프랑스의 어떤 뭐 현재 상황이라든지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쉽게 느끼시는데요. 문학 작품,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역사,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학상이 되겠는데요. Le Prix라고 나오죠. 프리라고 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랑프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그랑프리의 프리가 저 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Le Prix 곤쿠르라는 건데요. 곤쿠르 상이에요. 콩쿠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곤쿠르 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조금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드몽드 드 곤쿠르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사람 이름이 되겠어요. 1902년 아카데미 곤쿠르가 창설이 되었는데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며 1903년부터 곤쿠르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노벨 문학상 이런 거는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뭐 곤쿠르상 이런 거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좀 중요한 권위 있는 문학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12월 첫째 월요일에 파리의 가이용 광장에 있는 드 루앙 식당에서 오찬회를 가진 후에요. 그 후에 그에 발표된 우수한 산문 작품, 특히 소설 중에서 한 편을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금은 10유로다라고 나와 있죠. 상금이 겨우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돈을 받는 것라기보다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좀 명예적인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곤쿠르상 한번 봤고요. 곤쿠르상은 요거 이렇게 쉽게 좀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Le Prix Renaudot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조금 좀 잘 안 들어보신 문학상일 거예요. 사실 프랑스에서 하는 문학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출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독해를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흐노도상은 뭐냐면요. 1926년부터 평론가와 저널리스트들이 선정하는 프랑스 문학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비평가들이 곤쿠르상 수상작 결과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며 소설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신들이 직접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곤쿠르상하고 이제 약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상금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문학상도 이렇게 명예로 주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이런 문학이나 그런 예술에 있어서 그냥 자부심 뭐 이런 거가 많아서 그런지 뭐 상금이 없는 그런 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이죠. 그다음 세 번째를 이제 보면요, 페미나라고 하는 상이에요. 좀 다 앞에다 르프이라는 게 있죠. 사실 여기 프이가 지금 여기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수특에서 수능 개념이나 뭐 수능에서는 그 가격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할 때 깰레 르프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또 가격이라는 뜻도 있고 저렇게 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저 이제 볼게요. 1904년에 창설이 되었고요. 매년 12월 초순에 그 해에 발표된 가장 우수한 프랑스어 산문과 운문 작품에 수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문 따로 운문 따로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이 모두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약간 페미나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저렇게 지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쿠르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대 문학상 이렇게 받습니다. 르 프레이 페미나, 그다음에 흐노도, 공쿠르상 이렇게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개가 다 조금 잘 안 들어보신 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기사에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올해의 문학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만한 작가들이 상을 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그런 작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떠오르는 작가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해에 좀 대두가 되어 있다. 프랑스의 어떤 누가 상을 탔다, 노벨 문학상을 탔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면 그 해 수능에서는 또 그게 또 언급이 될 만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를 한번 볼게요. 작가는요, 비교적 좀 현대적인 작가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얘는 오래된 좀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고전 문학처럼 읽는 그런 작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기출에서도 빅토르 위고라든지 까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요. 요번에는 조금 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작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그냥 프랑스 작가가 아니라 프랑스 어권 작가다라고 되어 있죠. 프랑스 어권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국가들을 이제 프랑스가 아닌데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들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 어권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또 한 분의 작가, 그분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어권 작가가 되겠어요. 요즘에는 단지 프랑스만 이렇게 딱 축약을 해서 나오기보다는요, 프랑스 어권까지 확대를 해서 문학 작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볼게요. 호먼가리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프랑스 소설가고요.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럽의 교육, 하늘의 뿌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자기 앞의 생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공쿠르상하고 이 호멘가리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공쿠르상도 어색하고 저 호멘가리도 어색하고, 그러면 이제 문화 지문을 봤을 때 그 문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작가도 알게 되고 공쿠르상도 안다면 훨씬 더 마음가짐이 편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분은 이제 공쿠르상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975년에는 가명으로 수상해서 역사상 공쿠르상을 2회 수상한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번이나 수상한 인물이니까 이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분의 특징이니까 공쿠르상을 2번 수상했다라고 하는 거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가브리엘 호아라고 해서 이제 여성분이에요. 보시면은 1945년 싸구려 행복을 발표해서 캐나다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의 페미나상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분은 캐나다 작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 사람은 아니지만 프랑스 어권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프랑스 페미나상,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문학상 중에 세 번째인 페미나상을 수상했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연관 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977년 6편의 중단편을 묶은 내 생애의 아이들로 두 번째 캐나다 총독상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평계의 찬사와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동시에 얻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20세기 캐나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문학 그 상, 프랑스의 페미나상, 그러니까 프랑스의 문학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분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작가 이렇게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작가, 워낙에 유명한 작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 경제 문제라든지 뭐 경제까지 여태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문학이나 그다음에 뭐 역사, 뭐 지리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때 한글로 돼 있는 거라도 좀 여러 번 보시면은요, 그래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시니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관사의 생략하고 부정의 득까지 보면서 다 관사편을 마쳤는데요. 자, 그동안 이렇게 관사하면서 쫙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시다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